그럼 오늘의 첫 번째 세션인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를 주제로 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교 교수이자 한국사회질학회 학회장이신 한준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준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세션에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한준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의 첫 번째 세션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이 국민의 일상 그리고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디지털 활용에 따른 삶의 질 격차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에 발표 토론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문아람 연구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용수 전문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국민대학교 사회학과의 최양섭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맡아주신 저희 선생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대학교의 권영일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이규혁 수석연구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통계개발원의 변준석 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세션을 시작하기 이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문이나 의견이 이따가 토론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시도록 하고요. 먼저 발표를 듣고 이어서 토론 시간에 토론자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플로어의 토론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진 질문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 활발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먼저 첫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아까 소개해드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문아람 연구위원님께서 디지털 전환의 특징과 사회 경제적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아람입니다. 저는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처럼 이렇게 새로운 ICT가 사회에 처음 등장했을 때 새로운 기회 그리고 또 역기능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그런 사회 문화적인 영향과 정책적인 대응을 연구하는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 저는 이제 경제학 전공자로서 플랫폼 노동이나 자동화가 유발하는 그런 인공지능 혹은 지능정보사회가 유발하는 일자리의 변화 양상을 주로 연구를 해왔고요. 또 지능정보 기술의 그런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나 메타버스 윤리 정책과 같은 포괄적인 그런 규범 연구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에서는 저희 센터에 계신 이제 이호영 박사님께서 2021년부터 이제 연구 총괄 책임자를 맡아서 수행해 왔던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의 1차년도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을 처음 이제 얘기를 했던 클라우드 슈밥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사회적으로 사회의 그런 상호 의존성, 속도 그리고 복잡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동요시켜서 비선형적인 거시적인 변화를 추동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네트워크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디지털 디바이스가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디지털 사회에서는 정보의 상호작용망을 통해서 위험이 굉장히 신속하게 전이될 뿐만 아니라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이 높은 이런 상호 의존망을 통해서 위험에 대한 개입이 그 의도와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을 좀
높아진 그런 것을 이제 좀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감염병에 대응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동시에 특정 산업이나 혹은 특정 주체 혹은 집단은 혜택을 받지만 거기에서 이제 취약한 계층이 이제 발견되는 것을 저희가 목격을 한 바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면 활동을 굉장히 좀 높게 요구했던 뭐 관광 산업이나 혹은 뭐 식음료 같은 비즈니스가 굉장히 쇠락을 하게 되고 비물리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제 성장했던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성장하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플랫폼에서 이제 노동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도 똑같은 플랫폼 노동자고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이제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 배달 플랫폼 종사자와 또 우버와 같이 운송 플랫폼 종사자가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 것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그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사회 변환의 그런 긍정적인 영향과 동시에 또 불평등을 강화할 가능성을 굉장히 단기적으로 경험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란 이런 항구적인 흐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좀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이렇게 가속한 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가속한 이 디지털 전환을 기회로 삼아서 사회적인 회복력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또 불확실성의 방향을 예측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 이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였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미래 예측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접근 방법을 활용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기술, 경제산업, 사회제도, 공공행정 등과 같이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서 사회 경제적인 영향, 제도적인 수요 그리고 지향점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디지털 전환의 특징을 식별했고 디지털 대전환 4대 메가트렌드를 도출했고 또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그런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라는 지향점을 저희가 1차년도 연구 결과로 도출해 낸 바 있고요. 현재까지 계속 이 과제를 수행해 오면서 사회 경제 전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 연구들을 계속 정책들을 계속해서 좀 발굴하고 저희가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는 여기 오늘 발제 이제 하시는 이제 최양석 교수님이나 강성환 교수님, 신민철 교수님의 많은 또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선 오늘 포럼에서는 아무래도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를 이제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의 1차년도 연구 결과였던 디지털 전환의 특징 그리고 메가트렌드의 주요한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전환은 그동안 이제 기업 측면에서 많이 좀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기업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채택하는 것을 디지털 전환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 채택한 기술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디지털 전환으로 정의하고 접근해 왔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사실은 그동안 좀 유사하게도 그 디지털 기술이 사회 경제적 영향을 좀 추동하는 요인으로 주목한 유사한 개념도 사실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뭐 지식 기반 경제의 경우에는 뭐 정통적인 그런 생산의 투입 요소가 자본, 노동보다도 정보와 지식을 보다 강조했고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 정보와 지식의 생성, 확산 그리고 공유에 좀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 더 주목을 했었고요. 가장 최근으로 와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뭐 개인의 그런 경제, 사회 일하는 방식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산업혁명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 점을 강조했고 거기에서 나타난 디지털 기술의 특징으로서 인간과 기계 간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이제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과정 이러한 이제 유사한 개념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디지털 전환의 주요한 특징은 사회 경제 전반에서 정보의 흐름을 굉장히 좀 연결성을 좀 강화하는 측면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문헌 연구를 통해서 저희 이제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단순한 기술의 대체인 디지털화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단절된 혁신 그리고 창조의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으로서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하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다음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의 그런 경제 산업적인 주체들이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국가별 혹은 산업별 그리고 도구, 디지털 ICT 도구별로 차이가 물론 존재를 하겠지만 이 전반적인 비즈니스 가치 사슬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채택 비율 자체는 계속해서 저희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파악할 수 있었고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봤던 것이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 주체가 과연 경험하는 디지털 전환은 어떤 변화인지를 좀 저희가 살펴보고자 했고 여기에서 기업 입장에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고객, 경쟁,
그리고 데이터 혁신 가치라는 이런 여러 차원에서 차별화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좀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고객이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지만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고객은 서로 연결된 그런 네트워크화된 고객 집단이기 때문에 고객을 이제 집단으로 이제 접근해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평판과 마케팅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별적으로 구축하기보다는 플랫폼 모델을 지향하게 되고, 플랫폼에 참여하는 쉐어하는 기업 간의 최선의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저희가 좀 요구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기업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해서 이제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으며,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험 그리고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혁신의 속도가 가속하고, 또 고객에게는 새로운 효용과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성공한 기업의 특징으로 저희가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집단이 모인 것은 이제 저희가 산업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산업에서도 이러한 좀 유사한 그 디지털 전환의 특징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혁신 기술의 도입으로 이제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데, 생산 프로세스가 이제 보다 자동화되고 조직 운영이 수평화되고 데이터에 의한 예측과 판단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제품과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이런 서비스와 제공 방식이 이제 전반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디지털 전환으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이러한 디지털 전환 자체는 사실 결국엔 조직과 그리고 기업 혹은 산업의 그런 역량에 사실은 굉장히 좀 의존한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맥킨지에서는 이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기업 혹은 성공하기 좀 못한 기업들의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수행했을 때, 실제로 조직과 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그 새로운 기술을 보유하거나 혹은 이 채택한 비중을 단순한 증가만이 아니라 조직의 그런 운영 방식,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의 그런 내재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지만 그런 이제 디지털 전환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굉장히 좀 강조를 한 바 있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 역량에 따라서 사실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저희가 증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이런 좀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디지털 전환의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도 분석을 합니다. 본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키스티에 있는 뭐 장재영 박사님 그리고 이준배 박사님께서 이제 수행을 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시적인 그리고 거시적인 영향을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미시적인 영향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그런 기업이 실제로 기술 효율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계량적인 분석을 실행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잘 이룬 기업일수록 기술의 효율성도 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했었고, 거시적으로는 이제 일단은 ICT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ICT 산업을 이제 우선 초점을 두었을 때는, 이 ICT 산업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 총 생산성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점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 발견해서 이제 이런 ICT 산업 자체가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면서도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채택에 적극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인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까 이제 앞서 디지털을 전환의 그런 개념을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ICT를 채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산출물에 깊이 의존하는 산업의 생산 활동, 거기에서부터 이제 유의미하게 가치가 제고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ICT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 ICT 산업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산업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OECD에서 보통 ICT 기기 투자와 투자 비중이나 뭐 소프트웨어 투자 비중 등을 봤을 때, 금융이라던가 마케팅 같은 타 산업에도 ICT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이런 산업들이 실제로 GDP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하면서, 실제로 디지털 전환이 산업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최후는 경제 성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기대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저희가 좀 도출해낸 바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사실은 제일 처음 제기된 것, 그리고 가장 좀 주목을 받았던 것은 기업 그리고 산업 입장에서 좀 그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초점을 배웠다면, 최근으로 볼수록 이 디지털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자체가 경제적인, 사회적인 영향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이제 진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전환을 이렇게 주체별로 접근하는 이제 방식도 또 이제 좀 세분화되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공공적인 측면에서 좀 연구가 된 것을 확인하면 뭐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정부의 행정이나 대민 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이제 디지털 전환의 정의로 이제 삼고 있고, 오늘 주로 이제 아마 후반부의 세션에서도 계속 얘기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회적인 측면의 디지털 전환은 산업적인 측면은 조금 더 경제적인 생산성 혹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에 조금 더 초점을 두었다면 사회적인 측면은 전환의 사회적인 영향을 보다 강조해서 디지털화가 개인, 조직 그리고 사회 전체에 총체적이고 전면적으로 미친 영향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해당 파트는 이제 OECD의 그런 삶의 질 프레임워크에서도 많이 이제 제기가 되어서 정보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기하면서도 동시에 또 디지털 격차가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 활용해서 업무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의 그런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물리적인, 신체적인 상호작용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그런 악영향도 우려되면서, 또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웰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인지적인, 정서적인 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가 새롭게 요구되고, 또 디지털 공간에서의 환경에 대한 그런 안정성도 이제 고려가 된다는 점이 이제 사회적인 디지털 전환의 영향으로서 이제 많이 좀 보통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했던 것이 이제 이런 디지털 전환의 특징을 좀 문헌 분석을 통해서 도출해냈고, 또 각 이제 학회의 그런 세부적인 연구 결과를 취합을 하고 전문가 심층 조사도 했고, 또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의 메가 트렌드를 저희가 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런 메가 트렌드의 그런 세부적인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은 아마도 디지털 전환의 그런 사회적인 변화 양상을 조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파악했던 것이 플랫폼의 전방위적 확산입니다. 이제 수요자와 그리고 제공자가 플랫폼에서 이제 연결이 돼서 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플랫폼 자체가 양면 시장적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면서도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이 플랫폼이 양적으로 이제 그 수평적으로 타 분야에도 적용되는 그런 수평적인 확산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 뭐 메타버스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플랫폼 자체가 기술적으로 수직적으로 진화하는 개념을 이제 플랫폼의 전방위적 확산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사회적인 영향으로 저희가 좀 뽑았던 것은 소수의 플랫폼 기업이 아무래도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규제 체계나 좀 정책이 좀 필요한 영역으로 저희가 식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동화 그리고 노동 형태의 다변화입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또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화나 뭐 인공지능이나 그런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런 자동화가 이제 노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단순히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그 일자리의 양적인 그런 영향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여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자리의 그런 질적 변화도 이제 제기한다는 그런 영향을 저희가 여기서 좀 도출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가 이제 초계이나 맞춤화인데요. 여기에서는 알고리즘이나 혹은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단순히 개인의 그런 선호에 맞춤화된 그런 소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뭐 채용이라던가 아니면 채용 혹은 인사 뭐 아니면 평판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게 점차 이런 초계화된 서비스가 공공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그런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좀 우려할 만한 것은 아무래도 이 개인의 그런 성향이나 이념까지도 모두가 데이터화하기 때문에 좀 전방위적인 그런 관시사의 도래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려되는 영역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이걸 잘 활용하는 그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리터러시가 높은, 역량이 높은 집단은 오히려 여기에서 혜택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은 오히려 소외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좀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가상화 융합화입니다. 웹2에서 이제 웹3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술 간, 산업 간, 기술 산업 간 융합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 웹3로 넘어가면서 뭐 우리가 이제 VR, AR 같은 가상 융합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이렇게 인터넷을 대체하는 그런 현상으로 저희가 좀 주목을 한 바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런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그런 안정성, 그런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거버넌스에 대한 정립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될 것으로 저희가 좀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오늘 제가 준비를 한 연구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후반부 세션이 좀 노동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이 연구에서는 좀 한 3년 동안 내내 이제 사회제도 분과를 좀 집중해서 본 바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한 1, 2분 정도 저에게 이제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노동의 변화가 이제 디지털 전환이 노동의 변화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전환과 노동에 관련해서 가장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이, 기술이 발달하고 자동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과연 나의 업무나 일자리가 대체되는지, 혹은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나의 업무의 능력을 증강하는지가 굉장히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이제 경제학에서도 이를 이제 숙련 편향 기술 진보라는 이제 표현을 통해서 많이 좀 접근을 해온 바 있습니다. 즉 고숙련된 노동의 기술 진보가 조금 더 이제 편향돼서 이제 기술이 진보한다는 개념인데요. 다만 이것이 최근으로 올수록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숙련자 이제 기술 노동자 집단이 조금 더 줄어드는, 즉 그 노동의 이제 양극화, 혹은 저희 이제 공동화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간에 있었던 이런 숙련 편향 기술 진보보다는 단순화된 그런 루틴화된 업무가 대체되는 그 루틴 바이어스 테크놀로지컬 체인지가 조금 더 힘을 얻는 가설로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술이 단순히 이제 숙련을 편향된 것이 아니라 인지적이면서 정형화된 업무를 대체하기 때문에 인지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주로 수행해왔던 중숙련자 노동자들이 좀 빠르게 공동화되는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기된 가설이고, 이 가설의 좀 여러 가정 중에 하나로서 이제 단순히 자동화나 이런 기술이 일자리 전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된 업무를 대체한다는 점을 조금 더 이제 힘을 얻는 그런 가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러 기관에서는 업무를 대체하는 것 혹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 양쪽으로 어느 정도 주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좀 특정한 그런 여러 연구 중에서도 흥미로운 점은, 맥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화 일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굉장히 분절화시킨 후에 이 업무가 어느 정도까지 자동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좀 이렇게 식별해 낸 후에 이제 계량적으로 접근했는데, 2017년 당시에 이제 기술 수준으로는 사실 약 5%가량만이 그 직업 일자리 전체가 대체가 될지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전체 일자리의 60%가 해당 업무의 약 30%까지 자동화할 수 있다고 밝혀서, 오히려 그 업무에 미치는 자동화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으로 이제 양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설명을 해낸 그런 결과로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좀 많이 알려진 이제 경제학의 이 자동화와 일의 미래를 연구해온 아시모글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대체 효과와 재고용 효과를 굉장히 좀 분명하게 나눈 그런 연구 결과를 좀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미국 노동시장의 1947년부터 2017년도의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잡 태스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대체가 되는지, 혹은 새로운 인간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재생산해내는 재고용 효과를 조금 더 창출하는지를 이제 굉장히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분석했는데, 첫 번째 30년, 즉 47년부터 87년까지는 이 대체와 재고용 효과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업무가 여전히 이제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업무 양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이런 대체 효과보다 재고용 효과가 대체 효과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간이 수행할 수 없는 자체가 지금 감소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비관적인 결과를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이제 아시모글러 같은 경우에는 이 결론을 내면서 자동화가 노동을 대체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관적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스 매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좀 합쳐질 수도 있다는 점도 설명하고, 동시에 현재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제 기술의 그런 굉장히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생산의 주요한 투입 요소인 자본과 노동 가운데서도 기술이 자본에 조금 더 이제 집중되고 레이버 세이빙, 즉 노동을 좀 절감하는 방식으로만 활용되는 게 만드는 그런 현장에서의 요구도 있겠지만, 또 제도적인 그런 환경도 그런 점을 좀 더 이게 좀 촉진한다는 점에서 저희 이제 그 정책적인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기술이
그저 그런 기술인 소소 테크놀로지에 천착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좀 일자리 양적인 디지털 전환 일자리 양적 연구에 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적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적 영향을 좀 대표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알고리드믹 매니지먼트, 즉 알고리즘 기반 인적 자본 관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장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우버라던가 그런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 노동을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인간이 개입해서 조직이나 기업의 인적 자본 관리를 해왔다면 이 관리 자체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게 되어서 여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나 혹은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에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이 노동에서 이제 가장 노동 문제를 저희가 세팅함에 있어서 보통 주대리인 문제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주대리인 설정에서 알고리즘 인사 관리를 통해서 실제로 그 대리인의 협상력이 오히려 약화되는, 즉 주인이 대리인의 그런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대리인 설정에서는 대리인의 협상력을 약화하는데 이런 알고리즘 기반 인적 자본 관리가 좀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대가 없는 노동 혹은 고용 없는 노동과 같은 그런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점차적으로 좀 일자리의 질적인 변화도 이제 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이 좀 또 하나의 그런 연구로서 저희가 많이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고요. 현재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 메가트렌드 연구를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고 결과를 계속해서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정책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아까 소개해드린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용수 박사님께서 지표로 보는 일상생활의 디지털 전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DI 경제정보센터 이용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거나 보여드릴 내용은 지표로 보는 일상생활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먼저 이 장표의 오른쪽에 그림에 이렇게 오른쪽에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잘 접속이 될 걸로 보고, 재작년 작년 해서 여기 계시는 이제 한준 교수님, 또 키스디의 우리 정용찬 박사님을 비롯해서 지표 연구를 하시는 전문가분들하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좀 지표들을 좀 모아서 좀 연구자들한테는 좋은 정보를,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서비스를 해보자.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산업에서 또는 생활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지표를 좀 이렇게 중심으로 보자 해서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서비스입니다. 아직 오픈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언제쯤 오픈을 시킬지는 저도 잘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좀 앞으로 좀 노력해 보겠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이 내용들은 여기에 생활 파트의 일부의 내용들을 이야기식으로 좀 엮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의 좀 일상을 따라가면서 우리 생활에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을 일종의 페르소나로 설정을 했고요. 이 자료는 연구를 통해서 어떤 정책 대안을 모색하거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짐작하고 있었던 바를 각종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기기 또한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제대로 일어났나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기도 하고 알람을 맞춰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먼저 스마트폰 사용률을 살펴봤습니다. 방금 이 자료는 한국갤럽에서 조사했던 자료를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좀 집계해서 표로 나타낸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성인의 97%가 이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인 전체로 보면은
16년 하반기 정도에 90%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약 앞으로 뒤에서 보실 그래프들에서도 대체로 나타나는 바가 2010년대 중후반, 16년에서 한 19년, 20년 이 사이에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모습을 좀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들을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 좀 우려되는 게 디지털 격차나 갈등 이런 요소들일 것입니다. 다음 발표자이신 최양석 교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거는 60대 우리가 이제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비해서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서 이 생활의 편리성이 좀 떨어지고 정보 접근성이 낮아질 것으로 대략 추측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경우에도 22년에 90%에 도달한 걸로 봐서는 이제 스마트폰에 의해서 스마트폰 컨텐츠들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활의 편의를 가져가는 게 일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는 스마트폰 사용률이라면 지금 보유율인데요. 스마트 보유율에 있어서도 역시 이제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또 5G 스마트폰의 사용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제 가정용 전화기 보유율은 우리 이제 이 자료는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 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가정용 전화기 보유율은 이제 30% 아래로 내려간 셈입니다. 저도 없앤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시간도 확인하겠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세먼지 확인하고 날씨 확인하고 또 뉴스 확인하고 하는 게 굉장히 일상적이죠. 예, 스마트폰 가의존 실태 조사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뉴스 컨텐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좀 엮어봤습니다. 16년 이후의 자료들만 봤는데요. 그전에도 인터넷 가의전 조사나 이런 조사 자료들은 있지만 조사 대상의 이렇게 연령대 한계라든지 질문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조금 그래도 일관성이 있는 자료들만 제가 좀 엮는다고 16년 이후 자료들만 엮어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6년에서 18년 사이 이때 좀 그 컨텐츠 이용률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는 좀 급증하는 형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대 중후반이 좀 일상생활의 디지털 전환 접근성에 있어서 좀 주목할 만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이 컸겠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는 방법도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화상 회의하고 원격 근무하는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 가의전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후에 이런 조사도 화상 회의나 원격 근무 관련 컨텐츠 이용률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20년, 21년, 22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20년에서 21년 사이에 급증을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을 볼 때 20년 1월을 좀 분기점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20년 1월을 기준으로 전과 후를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에 자료가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면 이 자료는 실제로 모바일 폰에서 얼마나 이런 어플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내고 있는 한 통계를 좀 가져왔습니다. 줌이라든지 스카이프라든지 네이버웍스, 잔디 등 화상회의 관련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얼마나 이용했는지 약간 초록색 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용자 수고 오렌지색 계통은 사용 시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 1월경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그 이전과 이후에 굉장히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예. 점심시간에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구내 식당을 이용하거나 외부 식당을 이용하고는 있죠. 근데
코로나 시기에 도시락을 이렇게 시켜 먹으면서 뭐 이렇게 배달 앱을 이용했다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엮어가고는 있지만 약간의 어거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배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억지는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식당에서 메뉴까지 배달 앱을 사용한 통계를 좀 봤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츠, 배달통 등 실제 이용 모바일 앱 이용 현황을 보니까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지금 제가 자료에서 제시해 드린 그 이후에는 약간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좀 낮아지고 했던 변화는 있겠지만 대세의 큰 뭐 변화 코로나 이후에 이런 대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가 밥 먹으면서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켜놓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컨텐츠 이용해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겠죠. 물론 OTT 서비스를 점심에만 이용하느냐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밥 먹으면서 보는 걸로 가정을 하고 봤습니다. OTT 서비스 이용률은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에서 19년부터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실제 또 모바일 앱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봤을 때 꼭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떠나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웨이브, 왓챠 등을 이용하는 사용자 수라든지 사용 시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책, 웹툰, 웹소설 등도 이제 책 구매도 오프라인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또는 전자책, 웹툰, 웹소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6년 이후의 자료들을 쭉 이렇게 연도별로 엮어서 보면 이제 약 20년 이후에는 한 반 정도는 이런 이렇게 전자책이나 웹툰, 웹소설을 이렇게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추이로 봤을 때는 역시 16년에서 18년 사이 이때 좀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 리뷰는 SNS와 블로그에 SNS 이용률도 이렇게 이 내용으로 봤습니다. 봤을 때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현재 SNS 이용률도 20년대 이후에는 한 반 이상이 SNS 이용하는 걸로 보고 있고 12년 이후 꾸준히 조사한 시점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 시간에 우리 저녁도 먹고 하겠지만 저녁 시간 퇴근 후에 웨어러블 기기 또는 관련 컨텐츠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건강 관리를 하는 것도 꽤나 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 관련 컨텐츠 이용률도 살펴봤는데요. 예, 현재 과반 이상이 조사 대상 과반 이상이 건강 관리 관련 컨텐츠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년 이후 급증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코로나 시기에 유튜브라든지 또 특정 앱들을 통해서 건강 관리하거나 뭐 이렇게 체킹을 해보는 그런 일들을 아마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 관리 관련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 자료는 무슨 시기별로 어떻게 변했다라기보다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고 있는지를 좀 조사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조사는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들을 조상으로 21년 6월에 제가 소속해 있는 부서에서 좀 조사했던 자료입니다. 여기 봤을 때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느냐 했을 때 81.9%의 국민들이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험은 주로 이제 모바일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DTC 유전자 검사라든지 AI 헬스케어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바는 아직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해 보신 분들의 이용 만족도는 꽤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제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이 있죠. 특히 요 최근에 이제 원격 의료 관련해서는 좀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디지털 전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한계를 좀 넘어서고 극복하고 좀 완화하고 그런 측면이 될 겁니다. 원격 의료에 있어서도 의료 접근성의 향상의 측면에서는 아마 좀 기대된다는 응답이 그런 평가가 많고요. 다만 의료 사고 시 책임 소재라든지 부정확한 진단 진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기대의 반면에 또 우려의 목소리도 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DTC 유전자 검사라든지 AI 헬스케어 관련 조사 결과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폰 뱅킹을 하는 일은 이제 이 또한 또 되게 일상으로 돼 있습니다. 뭐 제목은 제가 같이 식사하고 엠빵 하는 걸 이렇게 달아놨지만 요즘에 이제 엠빵이 굉장히 편해졌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통해서 금융 거래를 하는 추세들을 봤을 때 10년대 후반 급증해서 증가 추세가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뭐 억지긴 하지만 중고거래 어플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고거래 어플 이용은 뒤에 나올 이제 온라인 상거래에 대해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근 마켓이라든지 번개장터 등 실제 그 중고거래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 통계도 보면 꾸준히 물론 중간에 이 점선은 코로나 팬데믹 전후를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낸 건데요. 사용자 수에 있어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고 또 판매를 하는 그 양상을 이렇게 살펴보는 통계인데요. 구매하는 일은 이제 뭐 특별한 일은 아니죠. 예, 우리 국민의 약 70% 이상 대다수가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그런 경험들은 있습니다. 이 또한 뭐 16년에서 18년 사이 급증을 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 구매뿐만이 아니라 판매하는 일은 어떤 그 특정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전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통계에 나타나는 바에 따르면은 이미 이제 우리 국민의 가반은 구매뿐만 아니라 판매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온라인을 통한 판매도 굉장히 이제 일상화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꼭 온라인 상거래뿐만 아니라 어떤 금융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 송금 서비스로 이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가져와서 이렇게 좀 나타내 봤는데 굉장히 꾸준히 이제 간편 결제, 간편 송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급증하는 양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좀 이렇게 물론 이 외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나 지표 자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좀 가능한 한 일상을 따라가면서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선별을 해봤고요. 그리고 가능한 좀 승인 통계 중심으로 좀 보여드리려고는 했습니다. 네, 그 자료들을 좀 보여드렸고 요약해보자면 2010년대 중후반의 일상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좀 본격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앞에서도 몇 분이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디지털 전환을 이렇게 가속화한 것으로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지표들에서도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생활에서 디지털 전환을 경험하고 디지털 전환화되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려되는 바는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라든지 또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하고 관련된 갈등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리터러시를 제고하는 대책들이 중요해질 것으로 봅니다. 관련해서 제가 좀 소속해 있는 데서 좀 만들어내고 있는 컨텐츠인데요.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가면
이 경제 정보 리뷰라 해서 경제 정보 리뷰가 아니라 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이 경제 정보 리뷰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요 컨텐츠들을 좀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거고요. 그 연구자분들에게도 좋은 서비스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하겠지만은 일반 국민에게도 좀 쉽게 전달할 수 없을까 해서 약 4분짜리 정도의 영상들을 만들어 놓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로봇 주제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 저 한효셉 박사님도 이 자료를 컨텐츠 만드는데 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프롭테크라든지 플랫폼 노동, 예, 여기에 저 주제들만 조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NFT라든지 특히 이 NFT에 가면은 이 NFT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약간 가상을 설정해서 아침부터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오늘 제가 발표제는 흐름은 여기를 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착안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보여드리는 거는 저 유튜브에 가셔서도 좀 이런 주제들 치시면 저희 서비스들을 좀 접속해서 볼 수 있으실 테고요. 항상 유튜브 소개를 할 때는 구독, 좋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저희 그 서비스를 좀 영업하러 나온 측면도 좀 있네요. 예, 구독, 서비스, 좋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양한 자료로 일상이 어떻게 디지털 전환에 의해서 바뀌어가고 있는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발표 순서입니다. 최양석 교수님께서 디지털 전환과 리터러시의 격차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사회학과의 최양섭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 만화 영화를 엄청 좋아했어서 로봇 만화 영화를 보려고 부모님 손을 잡고 극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요. 그 줄은 명동에 있는 극장이었는데 명동 성당 근처의 극장이었고 줄이 롯데백화점 넘어서까지 줄이 길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어머님이 형서봐 이제 집에 가자. 엄마 이거 꼭 봐야 돼요. 라고 저는 고집을 피웠었고 그리고 이제 2시간이 지났고 3시간이 지났고 콧물도 흐르고 그러나 더욱더 집념이 불타올랐었습니다. 꼭 보고야 말 거야. 그런데 갑자기 불길하게 창구 앞에서 어떤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뭘 붙이셨는데 매진 이렇게 쓰셨죠. 저도 울었고 근처에 있는 아이들도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화가 나셨고 저는 감기에 들었고 건강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즐거움도 다 뺏겼던 그런 기억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삶의 질에서 중요한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유 이거 되게 편하게 했다라고 하면 삶의 질이 좀 좋아지는 것이고 아우 이거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야 돼? 라고 하면 저의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겠죠. 오른쪽에 있는 이 탑승권을 누구는 너무나 고생스럽게 이렇게 하지만 누구는 클릭 몇 번으로 구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좋아지겠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그냥 집에서 편하게 먹게 되면 나의 삶은 좋아지겠죠.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제품들도 역시 막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딱 내 문 앞에 딱 와 있으면 나는 행복해지겠죠. 근데 편하다고만 해서 삶의 질이 그냥 다 좋아지진 않죠. 인생이 좀 재밌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되게 재밌게 해주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운동, 스포츠가 있을 테고 영어가 있을 테고 드라마가 있을 테고 자 이런 것들을 되게 손쉽게 접할 수 있을 때 나의 또 삶의 질은 좋아지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사람들에게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또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 때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삶은 되게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노래도 따라 부르고 콧노래를 부를 때 나의 삶의 질은 좋아지겠죠. 영혼도 많죠. 제 친구들은 마이너스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영원이면 뭐 이렇게 선방한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영원이 딱 되는 순간 나의 삶은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한도가 있잖아요. 한도로 계속 다가가는 순간 나의 삶의 질이 너무 나빠집니다. 스타벅스가 아니라 M으로 시작되는 커피를 먹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건강이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나빠졌을 때 나의 삶의 질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아까 이영수 박사님 여러 가지 앱들을 보여주셨지만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 앱을 깔아야 되고 노트북으로 접속을 해야 되고 와이파이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블루투스 헤드폰이 있어야 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넷플릭스가 있어야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설태비 같은 게 있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위험한 곳에 가도 이런 CCTV가 있어야 내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거의 이제 유일무이한 어떤 환경이 디지털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디지털 앱을 깔고 기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노하우들, 쉽게 말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사실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청중분들도 나의 리터러시를 10점 만점으로 치면 나는 몇 점 정도 될까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3세대가 공존을 하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요새 아이들 유모차에서부터 벌써 그 패드를 보면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터치를 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온 그런 세대들이 있고, 그리고 저처럼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야 이제 PC를 만지기 시작했던 그런 X세대들이 있고, 그리고 중년까지는 컴퓨터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고령 세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들 간에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너무나 커다란 격차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X세대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거에 나 컴퓨터 좀 만졌다, AT&XT부터 만졌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지금 스마트폰과 이런 디지털화에 적응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또 계층들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인구 비중에서 가장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60대 이상의, 65세 이상의 고령 세대가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있어서 커다란 어떤 그 열등함을 보이고, 이것이 한국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삶의 질에 커다란 이제 화두로 이렇게 떠오르게 된 것이죠. 과거에 저도 이제 키스디에 오래 있었지만 2010년도까지는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용어가 사실 주를 이루었었습니다. 패드를 시골에도 나눠줘야 되고 어떤 다른 계층에도 줘야 되고, 자, 그런데 아까 이 박사님 발표에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다 가지고 있고. 자, 그런데 기초적인 활용은 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앱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앱을 깔면 되지. 누구에게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앱을 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앱스토어로 들어가야지. 앱스토어는 뭐야? 가게야?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죠. 앱 들어갔어. 근데 로그인을 하라네? 로그인하면 되지. 회원가입을 해야 돼.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 거야? 회원가입하면 또 항상 등장하는 화면이죠. 여기서 저희 아버님이 나는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 거니? 그거부터 확인을 했었어야 됐어요. 자, 그리고 현금이 없는데 어떡하지? 누구는 현금이 없어도 결제를 하지만
핸드폰 있으시니까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시죠. 그건 여기 안에 있는 건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띡띡띡 하는데 본인도 하는데 왜 내 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유명한 장면이죠. 그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영화 한 장면인데요. 영국의 고령자인 실업자가 이제 몸이 아파서 그 실업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서류는 인터넷으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컴퓨터를 평생 써본 적도 없다. 그래서 구청에 가니까 너무나 답답해하면서 그 사람들이 앉아라,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자, 이게 마우스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를 위로 올려서 클릭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렇게 드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디지털 리터러시의 부족의 사례이고 이분은 결국 다니엘 블레이크는 그걸 신청하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돼서 나중에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삶의 질의 어떤 고통스러운 부분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앱을 찾는 것들 그리고 키오스크 사용할 때 저희는 딱딱딱 누르지만 사실 저도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인데 저희 1층 로비에서 학생들이 하는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저도 뒤지기 싫어가지고 암기를 하고 가는데 그 손으로 하는 속도는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런데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복잡한 단계 특히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캐시 신청하시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페이 어떤 종류로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 이 수많은 앱들을 깔 줄 모르거나 근데 깔려 있는데도 잘 사용할 줄 모른다면 나는 가족들,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나의 삶의 질은 하락되겠죠. 소외감이 느껴지니까. 내가 보고 싶은 영상도 잘 못 보니까 나의 삶의 질은 하락이 되겠죠.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저렴하게 살 수 없어서 또 나의 삶의 질은 하락이 되겠죠. 자, 이건 그 사회학자, 고전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이라는 학자가 100년 전에 그 서구 문명 사회를 진단하면서 제시했던 그런 그래프를 이제 저희 디지털 전원과 연결시켜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그러니까 그 짐멜에 의하면 새롭게 등장하는 문화들은 커브가 이렇게 많아진다. 그 당시에 이제 새로 등장하는 기술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교육을 시켜봤자 이렇게밖에 상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이 새로 등장하는 기술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인간의 능력은 이렇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간격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현대 문명의 비극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 표시를 해놓은 걸 보시면 고령 세대는 이렇게 출발점이 다르죠. X세대는 이렇게 그리고 MZ 알파 세대는 이렇게 가는데 자, 요 MZ 세대 알파 세대가 40년 후면은 이 고령 세대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세대들이 저 위로 올라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사실 다 사망하고 그러면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10년, 20년 사이에 저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왜냐하면 기술이 더욱더 우리의 능력보다 더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루에 앱을 몇 개 정도 사용하시나요? 창 한번 열어보시면 되죠. 그렇죠? 아이폰이나 이렇게. 제가 정보사회학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정보사회학 첫 시간에 너의 하루 일상을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사용하는 앱과 디지털 기기를 해서 일기를 딱 써가지고 제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키워드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최소 지금 20대 초반은 30개를 쓰고요. 보통 평균으로는 한 50개 쓰고 많이 쓰는 학생은 100개를 넘게 씁니다. 앱을요. 그리고 3, 4개 정도는 동시에 사용을 이렇게 하고 저는 한 20개 정도를 이제 하루에 쓰고 엄청나게 많은 쓰는 편인데
다시 말하면 그렇게 100개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삶의 질의 격차가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오늘도 약간 화두가 되고 있긴 하지만 챗GPT를 중심으로 하는 AI 리터러시가 이제 앞으로 아마 내년에 삶의 질 컨퍼런스가 있으면 이게 더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결국은 우리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일이고, 보고서 길게 쓴 거 원장님도 계시지만 요약해서 오라 그러고, 그럼 너무 싫단 말이죠. 자, 그런데 챗GPT에 넣으면 금방 간단하게 정리를 해준다.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냈는데 미국의 5가지의 가장 유명한 음식 문화를 영어로 써와라 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선생님이 그 숫자까지 정해줬으니까 라인까지 몇 줄로 써줘라 그러면은 한 1분도 안 돼서 숙제가 다 해결이 됐고, 선생님이 낸 숙제에는 챗 GPT를 사용하면 빵점 처리한다. 그런데 선생님이 확인할 길은 없고, 그죠? 자, 그런데 숙제 과정에서 어떤 애는 굉장히 수준이 높고 어떤 애는 그냥 다른 애들 거 비슷한 그런 과제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물어보느냐는 능력의 격차, 그리고 영어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의 그 격차가 이 퍼포먼스의 격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삶의 질의 또 변화에 또 커다란 또 변화가 될 하나의 그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는 격차는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디지털 리터러시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EBS도 그렇고 서울 디지털 재단에도 그렇고 과기정통부에도 그렇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시니어 분들 사용하는 스마트 방법들, 유튜브 이런 것들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첫째, 유튜브에 어떻게 접속하는지 모르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둘째, 거기서 설명하는 분들의 단어가, 예를 들어서 자, 앱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초등학교 애들한테 자, 얘들아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가 될까? 그거를 하나씩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얘들아 이거는 시그마를 사용하면 되게 쉽게 돼. 거의 그런 언어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접근법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즉 아주 원초적이고 불편하고 좀 번거롭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마을로 아파트 단지로 가서 비단 고령자뿐만이 아니라 나는 정말 이거 핸드폰 하는 거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을 옆에 앉히게 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는 대부분 정부기관으로 오라는 거예요. 다 정책이 있습니다. 서울시청으로 와라, 서울 디지털 거기로 와라, 그러면은 우리가 도와드리겠다.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되게 잘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디나 지원단이라는 것인데요.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이게 이제 찾아오게 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귀찮은 거죠. 서울시청까지. 거기에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21년에 100명 정도의 지원 인력이 상시하고 있었는데 8,323명의 고령자들 디지털 교육을 했는데 서울시에만 126만 명의 고령자가 있고 이분들을 다 교육시키려면 15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이 정도 규모 갖고는 전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을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앱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키오스크로 바뀌고 있어요. 동네에도 키오스크로 운영하는 그런 무인 카페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고, 이미 햄버거 집이나 이런 데도 다 키오스크가 이렇게 마련되었는데 부작용이 되게 많죠. 일자리를 뺏어버리니까, 알바생 자리를 뺏어버리니까. 근데 참 너무 슬프게도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또
이걸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추세인데 그럼 적응해야 되는데 이런 터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서 당황하게 되면서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전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역 지금 오늘도 역시 그 줄 많이 서서 있는 그 라인을 보면 역시 고령자분들이 훨씬 많으시고,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는 AR 기술이 좀 도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기계가 딱 있으면 인식을 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 어디까지 가는데 표 사줘. 그러면 알아서 딱 하고 이 중에서 어떤 시간이 좋으신가요? 라고 친절하게 물어보고, 마치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음성 대화형 AI 키오스크를 좀 정책적으로 빨리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